안녕하세요. 저는 파스칼의 합승마차에서부터 MIS까지 모든 것을 발표할 교통전문가 한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3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 전문가이신 한대희 대구교통공사 마스 사업팀장님의 파스칼의 합승 마차에서 마스까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저희가 경청하고요. 그다음에 한대희 팀장님은 대전광역시의 사무관으로 역임하셨고요. 우리나라 교통 전문가 중에 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교통정책, 안전, ITS, 트램 등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성균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대희 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한대입니다. 데이터 전문가 이 커뮤니티인 그 데이터 공작소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이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스칼 합승마차에서 마스까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자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잘 해주셔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대구교통공사에서 마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약 20년간 트램과 ITS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었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스마트 교통이라는 과목을 6학기 강의했었고요. 저서가 3권이 있는데 최근에 저서가 오른쪽에 있는 이 책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모빌리티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많은 모빌리티 책들이 기술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최초 인류가 걸어 다닐 때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역사적으로, 통전적으로 기술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그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왜 철학이 필요한가, 또 파스칼 철학을 교통정책으로 연결하는 것, 그 이후에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던 교통수단의 주요 역사들, 그리고 마스의 출현, 그 사례 중에 하나로 공공형 마스를 소개하고 맺은 말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이렇게 흘러가는 통전적인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하우라는 관점에서는 더 전문가십니다. 내용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강연은 이쪽 하우 쪽이 아니고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why와 where와 관련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왜 철학이 필요한가인데요. 철학은 아시다시피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비판적 반성을 통해서 개별 학문의 특정 영역을 넘어서 전체성과 근원성을 다룹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실천적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학문입니다. 현대 모빌리티는 GPS나 실시간 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많은 그 대화가 이런 첨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모빌리티의 추진 방향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이동을 개척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철학자 중에 왜 파스칼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블레즈 파스칼은 대중교통을 최초로 발명한 그런 그 위대한 학자입니다. 합승마차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명을 했고요. 또 이 파스칼은
잘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39세에 요절한 천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파스칼을 평가할 때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될 뻔했던 천재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39살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파스칼은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업적은 현대의 과학기술과 철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파스칼을 중심으로 철학 얘기를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파스칼의 업적들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학에서는 파스칼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내용인데 설명하면 길어져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이 파스칼의 정리는 투영 기하학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확률 계산과 조합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전에도 있던 개념이지만 파스칼이 체계화하면서 확률론에 적용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밀폐된 유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그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압 프레스를 발명하는 데 이용이 됐고요. 우리가 작은 힘으로 커다란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유압 프레스의 기본 원리가 된 파스칼의 법칙을 파스칼의 법칙을 정립을 했고요. 또 진공과 관련된 업적을 남겼고 확률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일정한 점수를 따면 딴 쪽이 상금을 타는 경기에서 한쪽이 이기고 있었는데 경기가 중단될 경우 상금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앙투앙이라고 하는 이 도박꾼에게 문의를 받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수학자 이 페르마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 개념은 오늘날 현대 확률론의 기초를 세우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기계 발명에서 보면 세계 최초로 기계식 계산기인 파스칼 라인을 발명을 했고요. 이 장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장치인데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장치였고 오늘날 현대식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선구적인 발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학으로 넘어오면 철학과 신학과 관련해서 그의 대표작이 탕세입니다. 탕세는 불어로 생각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탕세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논문, 또 잘 쓰여진 책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모아놓은 그 사유들을 모아서 묶은 그런 미완성 유고집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 이성과 신앙의 관계, 초월적인 진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로 표현을 하면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인간의 위대함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이 팡세에 들어 있습니다. 이 팡세는 판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 판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그의 기록들을 갖고 책을 만드는데 이 자필 판본을 갖고 그의 조카가 이제 순서를 무시한 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했던 본을 프로로얄판이라고 하고요. 1670년에 최초 출간이 됐고 그 이후에 제1사본이라고 하는 라퓨마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라퓨마판은 단장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배열을 하고 여기에 어떤 그 일부 내용은 좀 가필 정정을 하면서 만든 그런 판본을 라피마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불문과의 이환 교수께서 그 발간하신 팡세 책이 이 라피마판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 판본은 이 이환 교수님 책을 따랐기 때문에 라피마판에
그 단장 번호를 따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 팡세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위대함을 나타낸 구절인데요. 자연 속에서는 연약하지만 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위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서 교통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교통정책에서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로봇가 아니고요.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기이론입니다. 이 내기이론은 파스칼이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통계학의 기대값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나타낸 구절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신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신을 믿는 경우 믿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신을 믿었습니다. 신을 믿었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보니 실제로 신이 있으면 이 사람의 편익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는 아니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 신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는 좀 재미없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손해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막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 신이 정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편익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죠. 지옥으로 가니까. 네. 또 신이 없다라고 믿고 막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 신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기대값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의 결론은 기대값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을 믿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내용이 내기론인데요. 이 내용을 교통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통정책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과 연결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스칼의 정의론과 합승마차인데요. 파스칼의 정의론이라고 하면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정의가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그의 그 사상입니다. 또 이 합승마차라고 하는 건 현재 대중교통 같은 것인데요. 이 대중교통은 아주 효율성을 나타내는 또 효율성과 공공성을 나타내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통정책의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 추구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공공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교통계획에서 배제되는 계층 없이 포괄적인 포용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교통 정책이 되어야겠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인데요. 이 파스칼은 인간이 자연의 위대함과 복잡성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교통으로 연결을 해보면 교통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윤리에 해당됩니다. 이 자연은요,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개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교통 정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파스칼 철학과 교통 정책으로 연결시킨 표가 이 표가 되겠고요. 이런 파스칼의 철학은 오늘날 교통 계획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역사입니다. 교통수단의 주요 역사인데요. 먼저 대중교통은 사회적인 배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7세기, 그러니까 1662년에 최초의 대중교통인 합승마차가 발명이 됐고요. 19세기에는 자동차보다 먼저 트램과 철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자동차 시대가 되었고, 버스와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갖춘 도시는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고요. 20세기 중반이 되면 지하철과 같은 대량 수송체계,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실어 나르는 그런 수송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대도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이 대중교통은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현대 모빌리티로 DRT라고 하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이 20세기 2000년대 나타나기는 1900년대 초에 나타났는데 현대식 DRT로 출현을 하고 오늘날 도시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로 파스칼의 합승마차인데요. 파스칼의 합승마차는 오솔마차라고도 부르고요. 1662년에 파스칼이 고안한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당시에 왕위원회에서 독점 운영을 허가받았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5개 노선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교통수단을 발명한 배경에는요, 당시에 고급 교통수단이었던 마차 택시였습니다. 마차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이용할 수 없었고요. 또 서민들은 마차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서민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 합승마차를 파스칼이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합승마차의 특징은 현대 대중교통의 기본 요소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요소가 뭐냐면 정해진 노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스케줄,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정해진 요금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하고요. 택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정해진 노선 없고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대신에 정해진 요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네, 파스칼의 합승마차는 이런 세 가지 속성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장을 보시면 이 마차 공간 안에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물을 맞대고 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합승마차인데요. 이 당시는 이 유럽의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존재하던 계급 사회였는데 귀족과 평민이 한 공간 안에 무릎을 맞대고 이동하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승마차는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계급 사회를 타파했던 이동 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기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혁명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은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마차 시스템을 지지한 것이 루이 14세 황제였는데요. 이 왕과 달리 파리 의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귀족과 평민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군인과 하인, 노동자 등 특정 직업군이 이 합승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했습니다. 이유는 부르주아와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의 편안함 보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수요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중성 또한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됐고요. 또 치안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합승마차를 왕이 지지했다고 하니까요. 반체제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나 하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이 빠지고 부르주아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저 마차 안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 라는 그런 표적이 되겠죠. 네, 그런 이유 등으로 이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파스칼의 합승마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요. 근대 도시로 오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예, 일이 생기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생산기술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산업혁명은 뭐 시기적으로는 약 10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어떤 문헌에서는 1840년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 1875년 또는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산업혁명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에 공장이 있었고요. 이 공장에는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당연히 도시의 인구 밀도는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또 당시에는 마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 마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터가 있던 공장 주변에 모여 살았고요. 마차가 있는 그런 부유층은 공장에서 먼 지역으로 도시의 외곽으로 벗어나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구조가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 당시의 도시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했죠.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연기나 이런 또 폐수 같은 경우는 정화되지 않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매연으로 인한 공기질이 나빴고요. 또 폐수에서 나오는 유독물, 불순물 때문에 하천이나 강에서 악취도 심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주 환경이 매우 안 좋은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도시의 인구 밀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200년 전에 없어졌던 합승마차가 19세기에 들어서 옴니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1820년 프랑스 중서부 낭트라는 곳에서 군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됐었고요. 이 옴니버스라는 단어에 있던 버스가 오늘날 버스라는 그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옴니버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말도 크고 마차도 크고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이 옴니버스가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면서 많은 편익을 줬지만 또 다른 이제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뭐 마차 때문에 이 말 배설물에 의한 그런 악취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교통사고입니다. 이 마차들이 다니면서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하고요. 마차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전복하기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마차 트램입니다. 도로에 궤도를 묶고요. 궤도 위에 트램을 얹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끄는 이 마차 트램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마차 트램은 궤도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정한 공간을 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차 트램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 트램은 여전히 말이 끌기 때문에 말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을 먹여야 되고 또 말이 아프면 또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철도가 이제 발명됩니다. 1825년에 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 기관차가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면서 이 최초의 증기 기관차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증기기관차가 운행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철도 노선이 도시의 외곽으로 건설이 되면서 역이 생기면서 이 역 주변에 전원도시가 생깁니다. 오늘날의 전원도시가 이 시기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철도역까지는 다시 걸어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이 역세권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전원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시점에는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이 생깁니다. 이 당시에 영국 런던의 도로 위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이 당시에 벌써 도로에 혼잡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지하에 철도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철을 운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당시 지하철은 전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석탄을 떼서 가는 증기 기관차가 지하로 내려간 그런 지하철이었습니다. 이러다가요, 1879년에 독일의 지멘스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노면전차 트램을 세계 박람회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1881년 독일 베를린 교외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까는 그 마차가 말이 끄는 마차였는데요. 전기로 운행을 하면서 말이 끄는 마차의 문제점은 다 없어졌고요. 또 전기로 운행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서 도시에 있던 증기기관 철도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노면전차 트램은 도시 내에서 오가는 도시교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증기기관차는 지역 간을 오가는 지역간 철도로 오늘날의 기차와 같은 역할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각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지트니 버스라는 교통수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1910년대 초에 자동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지트니 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 서비스는 미국에서 등장을 했고요. 모습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오는 거는 트램입니다. 이 지트니 버스는요, 당시에 5센트를 뜻하는 소고가 지트니였다고 하고요. 개인 차량 소유자들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차량 소유자들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방식. 오늘날의 우버 택시하고 같지 않나요? 네, 이 방식이 1910년대 초에 지트니 서비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운영 방식은 도심 중심부와 교외 지역 사이에서 노면 전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운행을 했고 정해진 노선은 없었고요.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도시 및 교외 거주자가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트니 버스에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지트니의 성공은요, 기존의 대중교통, 특히 노면 전차를 운영하던 전차 회사의 위협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또 대중교통 운영자들과 지방 정부가 지트니 서비스에 반대하고 규제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지트니 버스가 전차 노선에서 승객을 뺏으면서 수익에 손실을 줬고요. 그들은 또 안전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지트니 버스는 안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규제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규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1만 달러라고 하는 가입금, 높은 보증금을 요구를 했고요. 또 운행 경로를 아무 길로 다니면 안 되고요. 전차 노선과 겹치지 않는 경로로 제한을 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 또 최소 근무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기존의 지트니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지트니 버스도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지트니 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DRT를 도입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핵심은 과도한 규제와 수익성 부족 그리고 기존 교통 시스템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을 도입할 때는 규제와 정책 그리고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술 활용,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홍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현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DRT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DRT는 초기에는 비공식적인 교통수단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트니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규제로 인해서 운행을 중단했는데 1960년에 이 MIT 대학에서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시 이 실험이 시작이 됐고요. 1980년에서 90년대 들어오면은 기술 발전과 초기의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식 DRT가 이제 생겨났지만 여전히 기술의 수준은 낮았고요. 운영하는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비용 형태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현대식 DRT가 부상을 했는데 스마트폰과 GPS 기술,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화 알고리즘과 같은 그런 안내 기술을 통해서 이 DRT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기를 끈 이유를 정리해 보면 도시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대중교통으로는 그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DRT를 도입하게 되고, 또 환경과 사회적인 요구로 보면 이런 최적화된 DRT 서비스가 개인의 차량 사용을 줄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의 정책이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DRT를 지원하게 됐고요. 이런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갖고 있는 유연성과 편리성이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 예를 들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때문에 이 DRT라는 교통수단은 다시 부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모빌리티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옛날 사진인데 지금이랑 같아 보이죠. 네, 이 전동 킥보드는 역사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최초 등장한 것은 1915년에 오토패드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지금과 다른 점은 이 오토패드 앞부분에 현재는 전기 모터로,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155cc 휘발유 엔진을 단 형태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뉴욕 우체국의 우편 배달부 사진입니다. 네. 이 오토패드는요, 당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에 대여되기도 했는데, 이 자전거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앉는 자리가 없어서 또 불편하다라는 그런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한 운전, 그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타고 도망가다가 뭐 경찰에 잡혔다 뭐 그런 스토리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1921년 미국에서는 생산이 중단이 됐고, 독일에서는 1919년부터 22년까지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그런 안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전동 킥보드는 마찬가지로 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은 이 동영상 아래에 있는 이 기사,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의 기사인데요. 100년 전 첫 등장 전동 킥보드, 몇 년 못 가 사라진 이유라는 내용을 보시면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넘어가면 이제는 도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교통수단과 같이 도시는 발전했는데,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도시가 이렇게 작았다면 마차가 생기면서 조금 더 커졌고요. 철도가 생기면서 도시 주변으로 전원도시가 생기고, 자전거가 발명이 되면서 이 도시가 이런 동심원 구조로 확장이 되고요. 자동차가 발명이 되면서 이 동심원 구조로 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큰 대도시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대도시권 안에서는 1시간 내에 이동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 된 그런 큰 대도시도 이제 많이 생겨났죠. 독일 학자 자하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이동 수단을 정하고 생활 범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교통수단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도시는 외곽으로 확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GTX 같은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 수도권이 얼마나 커질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역사에서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커지고 자동차도 많아지고 고속도로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교통수단, 특히 이 승용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도로 공간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대중교통 우선 정책으로 비용을 할인해주고 또 편리성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 사진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대중교통 사진을 좀 수록을 해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현수식 모노레일도 있고 또 대구의 도시철도 3호선 이런 그 빔 위에 올려놓은 음, 빔 위에 올려놓은 이런 과자식 모노레일도 있고요. 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자기부상 열차도 있고 유럽에서 많이 다니는 이중 굴절 버스, 대전에서 최근에 도입한다고 하는 삼중 굴절 버스, 수소 전기 버스와 같은 여러 모양의 대중교통 수단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위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교통 이용객은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불편함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려면 정거장까지 내가 가야 되고요. 정거장에 가면 대중교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 번 내지 두 번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불편함도 큽니다. 또 비용도 이동하는 시간이나 불편함을 따지면 비용이 싼 것 같지만 또 대중교통은 비싸면서 불편한 교통수단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대중교통은 많은 그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높은 대중교통 분담률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도시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를 소개할 텐데요. 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갈아타는 불편함,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문제로 마스라는 서비스가 출연합니다. 이 마스는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서비스로서의 이동인데요. 조금 더 풀면 하나의 앱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국내 같은 경우는 슈퍼무브 앱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K마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서비스에서는 뭐 지하철, 버스, 기차, 퀵보드와 같은 여러 교통수단을 이 하나의 앱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슈퍼무브나 카카오티나 티머니 고와 같은 이런 앱들이 마스 앱이 되겠습니다. 초기 버전의 마스 앱이 되겠습니다. 이 마스의 역사는요, 2006년도에 핀란드 사람 삼포 하이테난이 자동차 없는 이동의 자유를 꿈꾸면서 제안을 하는데 이 사람은 IT 기술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 솔루션으로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가 주장했던 주장은 가계 비용의 20%가 사람들의 이동에 투입이 되고요. 그 20% 중에 76%가 자동차 구매와 유지에 쓰인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통찰과 주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져서 이 마스가 유럽과 또 미국 또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마스는 통합 연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핀란드에서 제안이 됐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대표적인 서비스가 핀란드 헬싱키의 휨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스웨덴의 예텐보리의 유비고라고 하는 서비스도 유명합니다. 휨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2015년에 마스에 대해서 레벨 0부터 4까지 정의했는데 아까 휨 같은 서비스는 예약 결제까지 다 되기 때문에 레벨 3라고 정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앱 같은 경우는 레벨 2에 해당한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중교통, 택시, 트레인, 렌트카, 공유차, 자전거, 스쿠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독료 문제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유비고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스와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스가 2014년 마스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쭉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마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마스에 대해서 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보니까 연령대는 젊을수록 즉 18세에서 34세 그룹에서 채택률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고요. 성별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가 있고 교육 수준으로 보면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마스에 관심이 많다라는 연구가 있고 소득 수준으로 보면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마스 패키지, 그 번들 서비스를 선호한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여행 특성을 보면은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가 마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연구가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마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마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또 얼리 어답터, 기술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마스를 더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누적된 그 마스 이용 행태에 대한 그 연구 결과고요. 또 다른 그 연구 결과는 이거는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이 저자가 그 최근의 논문 31편을 분석을 해보니 큰 카테고리로 사람들의 그 선택과 관련된 초이스 모델, 이 수요와 관련된 모델, 그 다음에 공급자의 공급 모델, 공공기관의 공급 모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31편의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의 연구가 이용자의 가입 그리고 모빌리티 수단을 선택하는 행태를 모델링하는 수요 측면 연구가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공급자의 공급 모델과 관련된 이런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 기반의 가정된 그런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마스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공급자의 모델이 부족한데 공급자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규제와 같은 정책 개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재 단계의 연구 동향과 퓨처웍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는 2024년도에 이 마스 서비스를 리드하던 마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회사, 그 삼포 화이트넨이 만들었던 그 회사가 파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마스에 대해서 큰 이제 비전이 없는 것처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마스의 파산은 마스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사점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스 글로벌이 파산한 이유는 기술적 그런 서비스는 기술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그 수익성 모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했던 새로운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시사점은 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 참여 또 공공성 있는 공공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됐고요. 그런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마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현재 제가 그 하고 있는 일이 대구형 마스를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형 마스는 공공 주도형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 왼쪽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이 공공 주도형은
말씀 그대로 이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공공이 소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공공에서 분석을 하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특징이고요. 이 공공형 마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IDF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이 IDF 방법론은 잘 아시다시피 미 국방성에서 칼스의 표준으로 사용했던 그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크게 이제 네 개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풋, 컨트롤, 메커니즘, 아웃풋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인풋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네모, 이 펑션을 수행하기 위한 인풋이 되겠고요. 데이터도 되고 여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나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컨트롤 쪽으로 가게 되면 컨트롤 영역에서는 어떤 제도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IDF 제로 방법론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은 파워포인트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칩니다. 이 그림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네모가 센터가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센터에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는 스마트폰의 사용자 앱을 통해서 요금제에 대한 결제, 또 호출이나 예약이나 결제 서비스, 그리고 최적 경로를 검색하고 제안하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가공이 돼서 이용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슈퍼무브의 앱이나 티머니고 또는 카카오티의 그런 앱은 아마 다른 그런 곳에서도 이런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대구형 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념 설계를 단계에서 그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서비스 중에는 그 특화 서비스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동선을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새로 구상을 했고 또 저상버스를 이 앱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파스칼 철학에 있던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데 해당되는 좀 특화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맺은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파스칼의 합승마차에서 마스까지라는 내용으로 설명했는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철학적 관점을 교통에 적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정책의 본질적인 질문과 미래 지향점, 이 방향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약 360년 전에 이 파스칼의 철학과 사상은 불확실성에서 합리적인 선택, 인간 중심, 그리고 공동체 강조, 윤리 강조와 같은 특징이 있고 이러한 그의 철학과 사상은 현재의 교통에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방향으로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발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성공, 실패를 반복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거를 그 실패의 평행이론 또는 역사의 평행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사는 현재를 비춘다라는 말도 있죠. 파스칼의 합승마차 또 지트니 버스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도 결국 규제와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역사에서 보면
최고의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이런 기술이 성공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스에 관련해서는 마스 글로벌이 파산하면서 이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수익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요. 그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공형 모델이 제안이 됐고, 또 공공형 모델이 현재 새로운 마스 모형으로 구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철학과 역사를 현대교통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구축하는 체계는 불확실성에서도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인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그 구절이 들어있는 원문입니다. 원문 잠깐 보시면서 그 생각하는 갈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그 마지막 거 읽어주시죠. 읽어드릴까요? 네. 저기, 오너를 읽어달랍니다. 못 알아듣겠지만. 제가 GPT를 꺼내서 다음에 위에 거를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시죠. 네. 네, 한글 읽어주세요. 그래도. 한글로 네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곧 도덕의 원리이다. 이상입니다.